이번 시간에는 소유권에 관한 일반론과 소유권에 관한 일반론에 대해서 공부하겠는데, 소유권의 개념과 내용, 그 다음에 소유권에 관련된 여러 가지 상린관계, 이러한 내용 위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유권이라는 것은 여러분도 다 잘 아시죠? 여러분들 특히 여러분들 그 소유권 다 갖고 있죠? 여러분들 그 시계, 여러분들 어떤 동산 같은 그러한 물건에 대한 소유권도 갖고 계시죠? 그럼 여러분들 그 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갖고 계시면 어떻게 되는 거죠? 사용, 수익, 처분 다 할 수 있는 거죠. 시계를 사용할 수도 있고, 시계를 누구한테 빌려줘서 한 달에 얼마씩 받기로 한다든지, 그래서 수익을 챙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시계를 양도함으로써 처분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유권은 이 완전하게 지배할 수 있는 권리라는 게 이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유권은 크게 사용, 수익, 처분, 이 세 가지를 다 할 수 있는 그러한 형태의 물건이다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세 가지의 완전한 형태에서 제한되는 게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제한 물건이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제한 물건에는 크게 뭐가 있었죠? 용익 물건이 있었죠. 용익 물건이라고 하는 것은 써서 이익을 얻는 거죠. 그러면 처분을 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처분은 안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 남의 재산에 대해서 전세를 산다 그러면 그 집을 사용하고 수익도 얻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담보물권. 담보물권이라고 하는 것은 교환 가치에 이제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사용을 하지 않더라도 여러분들 남의 집 저당을 잡으면 그 집을 여러분들 사용할 필요는 없죠. 다만 그 집이 갖고 있는 교환 가치를 담보의 근거로 삼는 거죠. 이런 것처럼 사용 수익 처분 중에 이렇게 완벽하게 할 수 있는 것에 대비되는 개념으로 제한물권이 있다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소유권의 성질과 관련해서 앞에 나오는데 이 전면성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하게 사용되는 개념으로 같은 동일한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혼유성이라고 하는 것은 수익 처분 권능이 어떤 하나의 단순한 집합이 아니고 같이 여러 가지 섞여서 쓸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혼이란 지배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혼동의 법리가 있다고 하는데 혼동이라는 말은 여러분들 이미 몇 차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이 혼동이라는 것은 자, 제한물권자가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면 제한물권은 소멸하게 되는 것. 즉, 어떠한 제한물권과 소유권이 동일하게 어떤 소유주에게 속했을 때 그것이 없어지는 관계다.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면 자, 여러분 친구의 집을 이 집이 2억짜리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갑이 이 친구한테 을한테 돈을 빌려주고 을의 집을 1억을 빌려주면서 저당을 잡았습니다. 근데 이 을이 빚을 갑에게 갚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을은 갑한테 나머지 돈을 네가 예컨대 시가가 2억인데 1억 8천 잡고 8천만 원만 나를 주고 네가 이 집을 가져라 라고 했습니다. 그럼 현재 이게 갑이 저당권자로 돼 있죠? 이 상태에서 8천만 원 주고 다시 갑이 을이 뭐냐면 갑이 소유권자로 됩니다. 그러면 소유권자인 갑의 입장에서 보면 자기 물건에다 자기가 자기 물건을 저당 잡고 있는 격이 되죠. 그러한 경우에 별다른 특별한 이해관계가 없을 때 이 저당권은 소멸되게 됩니다. 이러한 것을 혼동의 법리다. 즉 혼동에 의해서 물건이 소멸하게 된다. 그래서 이 혼동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채권을 공부하게 되면 채권에서도 채권 소멸 원인이 됩니다. 그 다음에 탄력성. 탄력성이라는 것은 갔다가 원상복귀가 될 수 있다는 측면이죠. 무슨 소리냐면 여러분들 갖고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 전세권을 설정해 준 다음에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기간에 여러분들이 처분은 가능하겠죠. 다른 사람한테 처분은 가능하지만 그거에 대해서 다른 사람이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그러한 전세권자가 사용 수익할 수 있는 동안에는 여러분은 그 집에 대해서 여러분 권리가 제한이 됩니다. 그렇지만 그 제한이 되었다가 그 전세권자가 빠져나가면서 기간이 만료돼서 나가면서 여러분들의 권리가 다시 어떻게 됩니까? 회복이 되죠. 그러한 복귀로 돌아올 수 있는 것, 이러한 것을 탄력성이다 라고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자, 항구성이라고 하는 것은 연구하다는 거죠.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부동산이라든가 여러분들이 혹시 가지고 있는 그런 동산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소유권을 갖고 있는 한, 여러분이 처분하고 있지 않는 한, 그것을 처분하지 않는 한 그것은 영원히 여러분 것이 된다라는 측면이죠. 근데 참고로 이제 우리 중국의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면 자, 중국의 토지는 국가의 소유입니다. 자, 건물은 여러분들 중국에 투자하신 분들 설명드릴 때 이 건물은 뭐냐면 건물은 70년 단위로 한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70년 동안 이것은 실제로는 항구성을 갖는 게 아니고 70년 동안 여러분들이 소유권을 갖고 있는 거죠. 물론 이 건물이 70년마다 재갱신이 된다고 하면 항구성을 갖는다고 하지만 우리는 아예 이런 게 없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특성의 차이가 있다는 측면에서 항구성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관념성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동산에 대해서 남한테 빌려주거나 그럴 경우에 여러분들이 그 동산을 관념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거죠. 예컨대 어떤 집을 여러분이 전세를 줬다. 또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땅을 지상권을 줘서 거기에 대해서 뭐 어떤 여러 가지 농작물을 재배게 한다든지 나무를 심게 한다든지 그럴 경우에 여러분은 그 사람들이 쓰고 있지만 관념적으로 여러분은 그 물건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죠? 소유권을 행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실질적인 어떤 현실적인 지배와 관계없이 관념상으로 지배하는 그러한 성질의 것을 갖고 있는 것을 관념성이 있다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 민법에 보면 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소유권에 대해서 소유자는 법률의 범위 내에서 자 법률의 범위를 벗어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헌법에 보면 기본 사유재산권의 권리 행사는 공공의 복리에 반하지 않는 여러 가지 그런 제한이 있죠. 그러한 의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소유물을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라고 하는 점이 이 소유권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소유권의 내용과 관련해 가지고 자 그림을 하나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이만한 토지에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 하면 이 토지 위에다 여러분들 집을 지을 수도 있고 건축물, 빌딩을 올릴 수도 있겠죠. 이 지표상의 소유권뿐만 아니라 이렇게 쭉 올라가서 건물을 이렇게 높이 지을 수도 있죠. 그럼 뭡니까? 이거는 공중에도 여러분들이 소유권이 미치는 거죠. 그렇죠? 만약에 다른 집에서 건물을 이렇게 짓는다. 이렇게 지면 여러분들이 이 경계를 넘어온다. 그러면은 이 땅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땅에서 직선으로 올라간 이 공중에 관해서도 이것을 없애달라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 땅 속에 있는 땅송도 여러분들께서 여기다가 지하수를 이렇게 파가지고 굴착기를 넣어서 이렇게 지하수를 파겠죠. 그럼 땅하까지 지하까지 그래서 지상과 지표와 지하 이 모든 부분에 대해서 이 지배 가능한 범위 내에서 여러분의 소유권이 미친다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정당한 이익의 범위 내에서 토지의 상하에 이익이 미친다라고 하는 거죠. 다만 이제 같은 지하 속에 묻혀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땅속 밑에 묻혀있다 할지라도 광물은 뭐냐면 이것은 국가의 소유로 본다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온천권은 자 관습법상의 물권으로 인정이 되고 있지 않다. 그러면 이게 이제 토지가 육지에 있는 경우는 상관이 없지만 바닷가에 있다. 이게 이제 바다입니다. 이게 물입니다. 근데 자 물이 빠져나갈 때는 이렇게 됐다가 자 물이 차면 이렇게 토지라고 했을 때 물이 차면 여기까지 올라옵니다. 물이. 그러면 이 부분의 땅의 소유는 누구냐고 할 때 이것은 그 사람의 소유로 보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때 땅의 경계는 이 물이 가득 찼을 때 민물이 들어왔을 때 만수 시점으로 이 부분을 경계로 이 토지의 경계를 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수시를 기준 시점으로 토지 소유권을 범위를 정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판례는 아까 온천에 관련된 판례입니다. 그런 경우는 관습법상으로 인정되기 어렵다라고 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토지가 유실되는 경우가 있죠. 그렇죠? 예컨대 토지가 이렇게 있었는데 이 부분이 물에 의해서 휩쓸려 나간다든지 바닷물에 잠긴다든지 그런 여러 가지 경우에 그런 것이 이제 토지 소유권 상실 원인되는 이 포락이라고 하는 개념인데 이 포락이라고 하는 것은 물이 넘쳐가지고 그 토지를 유실시켜 버린 경우 그래서 그것을 다시 원상복구하기는 굉장한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경우 그래서 현실적으로 복구할 수 없는 상태의 그러한 경우는 토지의 소유권은 상실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밑에 팔리는 내용은 이렇습니다. 자, 밑에는 이렇게 실제로는 이게 물속에 잠겨 있었습니다. 잠겨 있었는데 이게 제방을 쌓으면서 이제 물이 안 들어오기 때문에 이 부분이 토지가 회복이 됐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이 토지의 소유자가 자, 이 토지가 회복이 되었으니까 이것은 내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것은 당신이 이것을 제방을 쌓고 그러한 비용을 들여서 복구하지 않는 한 그것은 당신의 것이 될 수 없다 라고 한 그러한 판례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 중요한 관점은 판결에서 요하는 것은 과다한 비용을 요하지 아니하고 원상 회복이 가능해야만 그렇게 인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 밑에 판례도 다 비슷한 취지입니다. 자, 상린 관계는 뭐냐면 자, 이웃하고 있는 관계에서 이웃 간에 어떤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림을 먼저 하나 그려드리면 자, A 땅, B 땅, C 땅, D 땅 이렇게 네 개의 땅 소유자가 있을 때 서로 이렇게 인접해 있죠. 그러면 이 서로 살면서
뭐 여러 가지 생활에 관련된 여러 가지 어떤 경계라든가 또는 뭐가 있고 나무가 자라가지고 옆집 나무 그늘을 자라게 한다든지 아니면 옆집 대나무가 이 대나무가 자라가지고 눈이 와가지고 대나무가 옆집 지붕을 건드린다든지 아니면 이 A가 자기가 물을 먹기 위해서 샘을 깊게 팠다든지 여러 가지 경우에서 이게 즉 살면서 부딪히는 문제다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럴 때 이때 살기 때문에 살면서는 반드시 소유권을 가져야만 사는 건 아니죠. 뭐 예컨대 전세권이라든가 지상권의 경우에도 여러분들이 거기 가서 살 수 있는 거죠. 따라서 이 상린관계라고 하는 것은 부동산 소유권 상호 간의 이용을 조절하기 위한 제도다라고 하는 건데 이 소유권에 한정되지 않고 이웃에 살면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문제가 다 포함이 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성질 보시면 소유권의 제한임과 동시에 소유권의 확장이다. 따라서 자 어떻게 보면 이 소유권이 옆에 사용자에 의해서 자기 소유권이 제한되는 측면이 있고 또는 오히려 내가 없음으로써 다른 사람의 토지에 있는 물을 달라고 할 수 있는 것처럼 소유권이 확장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린관계는 이제 민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민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 자 우리가 물권법에 있어서 이러한 여러 가지 상린관계는 지역마다 관습이 많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관습이 우선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예컨대 고스톱도 지방마다 다 다르다고 하죠. 저는 고스톱을 잘 못 친다만 고스톱은 굉장히 규칙이 복잡하죠. 지방마다 다르다. 이 토지 소유 관계, 토지의 어떤 관습이라든가 그러한 것도 지방마다 그 지역마다 이 관습이 다르기 때문에 법으로서 일률적으로 규정할 수는 없고 그래서 법에는 규정되어 있다 할지라도 이것은 주로 뭐냐면 임의 규정성이 강하다. 임의 규정이라고 하는 것은 당사자가 그것을 깨뜨릴 수 있는 거죠. 당사자 간의 합의로. 그래서 당사자는 합의로 깨거나 그러한 법보다 관습이 우선하는 경우. 그래서 우리 민법 1조에 보면은 자 법이 우선하고 그 다음에 관습법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일정한 경우는 이 법이 항상 우선하는 게 아니라 이 지역 상린관계에서는 이 관습법의 내용이 중요하다. 왜냐하면 그 살고 있는 이웃 간의 구체적인 어떤 타당성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상린관계와 지역권을 비교를 해야 되는데 왜 그런 거 아니? 자, 상린관계는 방금 그려서 드린 것처럼 A, B, C, D 이웃 간의 관계입니다. 그렇죠? 근데 지역권이라고 하는 것은 자, 뭐냐면 이게 도로입니다. 도로. 자, 여기에 토지 A가 있습니다. 그렇죠? 갑의 토지가 있고요. 자, 뒤에 을의 토지가 이렇게 있습니다. 을의 토지가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을은 이 갑의 토지를 이 부분을 밟고 지나가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죠. 이걸 뭐라고 하죠? 우리가 땅의 부동산 용어로 맹지라고 하죠. 그러한 경우에 을은 이 갑의 토지를 밟고 지나가야 되는 경우에 계약에 의해서 갑과 을 사이에 어떤 계약에 의해서 이것을 이용하는 문제입니다. 따라서 갑과 을 간의 개별적인 문제죠. 근데 이 상린관계는 A, B, C, D 여러 이웃 간의 공동의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한 선상에서 비교를 해보시면 자, 상린관계는 상호 이용이죠. 서로 이용 조절하는 문제고 지역권은 자 을의 편익이라 합니다. A는 불편합니다. A는 뭐냐면 그 승역지라고 해서 그 불편함을 감당해야 될 승인해줘야 될 이야기고 을은 요역지죠. 도움이 필요합니다. 필요할 요자죠. 필요한 그러한 지역이죠. 그래서 이 편익에 이용하는 거고 자 상린관계는 법률에 의해서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등기가 필요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갑과 을 간의 개별적인 계약을 하기 때문에 그것을 표시를 해야만 제3자에 대항할 수가 있기 때문에 계약도 필요하고 필요한 경우는 등기도 하고 이렇게 해야만 된다. 그 다음에 성질은 이 소유권의 내용. 자, 소유권을 갖고 있으면서 거기에 소유권을 갖고 있으면서 살아가는데 일정한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이 상린관계에 적용이 되는데 지역권은 그런 것이 아니고 이 독립한 물권이다. 하나의 영익물권이다 해서 우리가 영익물권은 뭐가 있었죠?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이렇게 해서 세 가지가 있죠. 그 중에서 하나의 독립한 영익물권이다. 물권의 하나다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소유권의 내용 확장 제한, 그 다음에 탄력적인 이용 조정 다 설명이 되죠. 그 다음에 토지만 인정이 되고 다만 이 상린관계는 토지뿐만 아니라 이 물 같은 경우도 인정이 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등기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인접성은 인접지 상호간의 규율이고 요역지 승역지는 인접이 불필요하다.
그 다음에 소멸시효는 이것은 권리입니다.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이것은 없어지겠죠. 그래서 계속되고 표현된 경우에만 취득시효가 인정이 되고 소멸시효가 걸린다는 점이 이 두 가지가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것은 개인주의라고 아까 이야기했죠. 그래서 이거는 개인주의에 가깝고 이것은 단체주의다. 여러 단체 간의 그러한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아직 지역권을 안 배우셨기 때문에 이제 제가 나중에 여러분들 지역권을 공부하실 때 한 번이라도 더 들어보면 여러분이 나중에 이해가 빠르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린 겁니다. 자, 상린관계의 준용은 자 소유권뿐만 아니라 이 지상권, 전세권에도 준용이 된다. 아까 이야기했죠. 살면서 필요한 것들, 토지 임차권도 역시 적용이 되고 임의규정이고 라는 설도 제가 이미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관습이 더 중요한 경우가 있다라고 설명드렸는데, 자, 비용 부담에 관해서 관습에 의할 수 있는 경우, 따라 법에 이렇게 규정이 됐지만 관습으로 이렇게 정할 수 있는 경우, 무엇에 관해서? 비용에 관해서, 비용 부담에 관해서 그렇게 정할 수 있는 경우를 법에 이렇게 규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용에 관한 것은, 자, 소통공사비용이라든가 공작물의 공사비용, 설치비용 이런 게 있는데, 여러분들이 민법에 해당 이 조문, 민법 해당 조문들을 하나씩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용관계. 자, 이용관계는 수류의 변경, 경계선 부분, 용수권, 특수지역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법을 실제로는 법을 읽어봐야 되는데 자, 법전을 안 갖고 계신 분은 이 법전을 안 갖고 계신 분은 사이트 인터넷 사이트에서 법제처 그래서 법제처 그 다음에 대법원 사이트가 어떻게 되죠? www.escourt 슈프림코트에서 슈프림이 대법원이죠. 그래서 escourt.go.kr 그 다음에 국회 잘 모르시면 네이버에서 한글로 치시면 이 법령 볼 수 있는 사이트가 나옵니다. 거기서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인지자라고 하는 것은 이웃에 있는 땅의 소유자라든가 사용자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그러한 경우에 다음 설치 비용입니다. 자, 이것은 여러분들이 상린관계는 살면서 많이 부딪힐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냥 여러분들이 알아두시긴 한데 너무 거기에 대해서 꼭 암기할 필요는 없고 그냥 이해만 하시면 됩니다. 자,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A라는 토지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B라는 토지는 이렇게 큽니다. 자, A와 B 간의 경계를 담을 쌓아야 되겠죠. 담을 쌓으려면 어떻게 될까요? 자, 이 담은 누구의 담입니까? A의 담입니까? B의 담입니까? 둘의 담이죠. 따라서 기본적으로 담의 설치는 반반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죠? 근데 두 사람이 이제 반반인데 A와 B 간의 경계에 대해서 싸움이 있습니다. 경계 간의 싸움이 있을 경우에 이 경계 측량하는 부분은 자, 우리가 여러분들이 지적공사에 물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땅의 측량에 관해서는 이제 공공기관이 할 수 있는 그러한 한국지적공사에다 의뢰를 하게 되면 여기에는 어떻게 하냐면 면적에 비례해서 측량 비용을 받습니다. 따라서 이 면적에 비례해서 측량 비용을 받기 때문에 이 경계에 관한 측량에 대해서는 A와 B 간에 뭐가 된다? 토지의 면적에 의해서 측량 비용을 선정한다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이것도 아까 설명해 드렸죠. 관습이 성문법에 우선하는 경우. 아까 이건 예외적이라고 그랬죠. 우리 민법에 보면, 법 1조에 보면, 민법 1조에 보면, 자, 법이 관습법보다 앞섭니다. 그렇지만, 이 물권에서는 이 관습법이 앞서는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 측면이 이제 여기 나오는 거죠. 소통공사권이라든가, 그 다음에 저수, 배수, 인수를 위한 공작물에 대한 공사 청구권, 수리의 변경, 공용 하천, 용수권.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는 이제 관습이 성문법보다 앞선다라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하루 연안의 용수권 보호, 용수권의 승계, 경계표, 담의 설치권, 경계선 부근의 건축, 특수지역권 이러한 것들이 다 해당되겠습니다. 자, 인지의 무상통행권은 뭐냐면 자, 이렇게 이게 도로입니다. 이렇게 땅이 있었어요. 근데 땅을 분할을 이렇게 해버리면 이렇게 하면 A, B 둘 다 도로에 접할 수가 있죠. 그쵸? 도로에 접할 수가 있는데 도로가 있을 때 땅을 이렇게 분할하면 이 땅의 소유자는 여기 접근할 수가 없겠죠. 그러한 경우에 토지를 분할해서 어떤 그러한 경우에는 이 토지에 도로에 접근할 수 없는 사람이 이 땅의 토지를 무상으로
이게 포인트겠죠. 무상으로 쓸 수 있다라는 점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 점이 나중에 여러분들이 지역권하고 다를 수 있는데, 지역권은 처음부터 그렇게 된 거 있는 거고, 지역권은 돈을 줘야 됩니다. 그래서 지료라고 하는 어떤 여러 가지 돈을 주고서 사용료를 줘야 되는 반면에, 이 인지의 무상 사용권에 대해서는 무상 통행권에 대해서는 그러한 경우에는 분할로 인해서 토지가 이렇게 서로 분할해서 이제 이 땅이 도로에 접근할 수가 없을 때는 남의 땅을 사용할 수 있고, 그러한 경우는 무상으로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참고로 토지 통행권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크게 이제 의미가 있는 건 아니고요. 계속해서 이제 통행권이 나오는데, 이 부분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시죠. 어느 토지와 공로 사이, 즉 공로라고 하는 것은 도로죠. 공공의 도로, 공로 사이에 그 토지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에 그 토지 소유자는 주위의 토지를 통행 또는 통로로 하지 아니하면 공로에 출입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때는 그 주위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는 통로를 개설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경우는 뭐냐면, 지금 어떠냐면 이건 남의 땅에다 통로를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원칙적으로 남의 땅에다 하면은 남의 땅이 남의 그 소유자한테 최소한의 피해가 가도록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로 인한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해서 하야하도록 하는 거죠. 그 다음에 통행권자는 통행지 소유자의 손해를 보상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분할로 아까 이런 경우는 뭐였죠? 이런 경우는 분할로 인지의 무상 통행권에 해당되는 경우는 이때는 보상의 의무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생활용수 방해 제거. 자, 이건 뭐냐면 이렇게 A와 B가 살고 있었습니다. 살고 있었는데, 자, B가 물을 얻으려고 똑같이 이렇게 파고 있었습니다. 근데 물이 똑같이 이제 새물을 먹고 있었는데 A가 이것을 깊이 파버립니다. 그러면은 아무래도 이제 땅 속에 있는 물이 다 이쪽으로 흘러 들어와서 여기서 물을 무한히 이제 뽑아내 가지고 물을 팔려고 합니다. 물을 이제 저수 탱크에다 담아 가지고 이 물을 팔려고 하면 A는 어떻게 됩니까? 물이 다 이쪽으로 B 땅으로 가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물 속에 있는 수맥을 통해서 다 B로 가버리면 A는 물을 먹을 수가 없겠죠. 그렇죠? 그러한 경우에 A는 B한테 너 왜 땅을 그렇게 깊게 파느냐? 나의 용수권을 방해하지 말아달라. 그래서 이렇게 청구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B한테 정말 필요해서 B가 이렇게 뭐 물을 남한테 팔거나 또는 A를 골탕 먹이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정말 자기도 필요해서 어쩔 수 없이 물을 써야 되는 경우는 A는 이때는 참아야 되는 거죠. 그렇지만 그렇지 아니한 경우 B가 어떤 정당한 여기 있죠. 생활용수를 방해를 정당화하는 사유가 없는 한 인근 토지 소유자는 그 생활용수 방해 제거나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그 물을 사용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경계 부근의 건축 제한입니다. 이런 경우는 이렇게 토지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게 남쪽입니다. 이게 북쪽입니다. 그럴 경우에 경계는 아까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측량도 다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 면적이 비례해서. 근데 이제 이 경우에 경계를 어떻게 할 것이냐는데, 자, 이것은 건축법 관련해서는 우리가 이 건축법이라든가 그런 관련법에 의해서 토지 경계로부터 집의 높이에 따라서, 집의 높이 층고에 따라서 일정하게 토지로부터 경계를 떼야 되도록 하고 여러 가지 그러한 건축법이라든가 주택법, 아마 이런 법들에 의해서 아마 될 겁니다. 아마 주택법은 이제 주택의 공급에 관한 거고, 주로 이제 건축 관련이겠죠.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 민법에 뭐냐면 이건 뭐냐면 0.5m를 띄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다른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이 경계로부터 0.5m를 띄어서 집을 짓도록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두 번째는 이제 생활방해 금지와 인용인데, 생활방해를 우리가 이제 좀 임미션이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 사람이 살면서 소음이라든가 진동이죠, 음향, 액체, 열, 기체, 매연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는 이웃의 거주자에게
방해를 하지 않아야 되는 게 원칙인데, 다만 필요 불가분하게 어쩔 수 없이 그런 방해를 해야 될 경우가 있을 때는 옆에 이웃은 그것을 참아라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이 뭐냐면 인미션, 즉 생활 방해의 금지와 인용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쉽게 이야기해서 여러분들이 아파트에서 위층에 있는 아파트의 주인이 살면서 조용조용 걸어다니면 모르는데 그냥 러닝머신 갖다 놓고 러닝머신 10대 갖다 놓고 계속 저녁 내내 쿵쾅쿵쾅 거린다. 그럼 여러분 그 진동이 밑에까지 들리겠죠. 그러한 경우는 그 수위의 한계를 넘어서겠죠. 그렇죠? 그렇지만 뭐 걸어다니면서 발소리 난다. 그런 것까지 못하게 할 수는 없는 거겠죠. 그런데 또 이제 그 뭐 노래방을 부른다. 노래방 기기를 갖다 놓고 저녁 내내 놓은다. 그 말이 그거는 이제 주인한테 피해를 주겠죠. 그런 것처럼 어떤 생활 관계에 있어서 수인의 한계를, 수인이라고 하는 것은 참을 수 있는 한계, 그러한 한계를 넘어서는 경우에는 이러한 것은 그렇게 하지 못하게 이웃이 청구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생활방해의 금지와 인용이다. 다른 말로 임미션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참고사항은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배웠던 그 민법상의 상린관계 내용을 쭉 한번 종합적으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 토지에 관한 내용이 있었죠. 인지사용 청구권, 그렇죠. 옆에 땅 사용 청구권, 수도 등 시설권, 주의토지 통행권 이런 경우는 이제 그 여러 가지인데 유상을 원칙으로 하나 예외적으로 무상 통행이 인정됐죠. 뭐가 인지사용자. 그 다음에 물에 관한 겁니다. 물에는 자연적 배수, 인공적 배수, 여수급여 청구, 유수이용권, 하천이용권 이거 다 여러분들이 법조문을 읽어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경계에 관한 거, 경계표, 담의 설치권, 수목가지, 뿌리 제거권, 토지의 굴착 제한, 경계로부터의 건축물 축조 제한 이런 게 있었죠. 그 다음에 공작물 설치, 차면시설 의무라든가 지하시설, 그 다음에 생활방해 금지, 구분소유 이렇게 있는데 이미 이런 것들은 배운 것도 있죠. 그 중에서 안 배운 것 중에서 몇 가지만 더 추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수급여 청구권이라고 하는 것은, 자, 여수라고 하는 것은 남을 여자죠. 남아있는 물을 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라고 이야기하죠. 자, 어느 토지 소유자가 이렇게 두 토지 소유자가 A, B가 있을 때 B의 토지 소유자가 과다한 비용이나 노력을 요하지 않냐고는 가용, 집에서 쓸 수 있는 물이죠. 세수하고 뭐 그릇 닦고 샤워하고 그 정도. 그러한 가용이라든가 토지 이용에 필요한 물을 얻기 위해 곤란할 때는 이웃 토지, 즉 A의 소유자에게 보상하고 돈을 지급하고 나머지 있는 물을 좀 달라라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자, 수목가지 뿌리 제거권은 여러분들이 아마 저기 아파트 사시는 분들은 잘 해당이 없겠지만 저 같은 경우 이제 단독에 사는 사람들은 이게 굉장히 민감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제가 이제 제 경험을 말씀드리면 저희 집이 이제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있고 이제 집이 이렇게 있고 얘가 이제 앞마당, 뒷마당이 있는데 자 이게 옆에 이제 이웃이 있습니다. 여기에 감나무가 많습니다. 감나무 뭐 나무에다가 향나무에다가 막 이런 여러 가지 나무가 있는데 감나무도 굉장히 커가지고 골치 아픈 게 감이 홍시되면서 떨어지면서 여기에 이제 많이 흘리죠. 그 다음에 나뭇잎 떨어지면서 여기 배수, 이제 이쪽 뒤에 있는 이 배수구를 다 막습니다. 그럴 경우에 이제 제가 가서 청소를 해야 되는 거죠. 불편합니다. 그래서 이제 가서 관리인한테 여기는 빌라, 고급 빌라 저기라서 관리인한테 가서 여기 입주자로 하여금 여기 있는 나무들을 좀 제거를 해달라. 그랬더니 처음에는 굉장히 부정적으로다가 이제 이러이러한 것이 있기 때문에 제거해 주세요라고 다시 가서 말을 하니까 이제 나중에 적용하신 분들이 와서 이게 이제 나무를 될 수 있으면 아까 얘기처럼 경계를 넘는 부분 그러한 부분을 이렇게 치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치는데 이제 높이 있는 감 같은 경우 큰 높이 있는 경우는 이렇게 있는 경우는 아직도 남아 있고 그래서 옆에 또 이 집에는 또 대나무가 이렇게 막 심어져 있고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이제 이웃 간에 분쟁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러한 경우에 이것을 제거해 달라고 하면 옆에서는 제거를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게 이 수목가지의 제거 청구권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뿌리는 자 이것은 가지는 올라간 것은 제거해 달라고 청구를 하는 거지만 이 뿌리는 나무 뿌리가 이쪽으로 우리 담으로 넘어온다. 그러면 제가 그 나무 뿌리는 이 사람의 승낙을 받지 않고 잘라버릴 수가 있습니다. 경계를 넘어온 거는. 근데 위로 넘어오는 거는 잘라달라고 먼저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왜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얘가 콘크리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의미가 없는 거죠. 실제로는. 그래서 어찌됐든 이 뿌리는 옆에 인접 토지 소유자의 승낙을 받지 자기가 임의대로 제거할 수 있는 반면에 이 나무 이것에 대해서는 가지에 대해서는 즉 위로 올라간 거에 대해서는 이것을 제거를 해달라라고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건물에 대한 거리 제한인데 자, 아까 얘기한 것처럼 0.5m입니다. 그래서 0.5m인데 실질적으로는 건물 층고에 따라서 가끔 여러분들이 이제 집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될 겁니다. 건물을 보시게 되면 층고가 건물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얘가 남쪽입니다. 그러면 이쪽에 올라갈수록 이게 이제 들어가죠. 왜 그러냐면 층고에 따라서 이 경계로부터 거리를 일정하게 띄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층고가 넘어가지 않도록 이것이 이제 주로 건축법 이런 데 보면 나옵니다만 우리 민법에는 그냥 통상 0.5m 이상의 거리를 띄어라 라고 하는 건데 문제는 뭐냐면 옆에 사람이 얄밉습니다. B가 입장에서 봤을 때 A가 얄밉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건물을 짓는데 0.5m를 안 띄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 물권법 시간에 0.5m 띄어야 된다는 걸 배웠지요. 근데 이 사람이 건물을 높이 지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제 B는 A한테 복수할 생각으로 내버려 뒀습니다. 아무 말도 않고 이제 있다가 건물 다 지니까 이 건물 철거하세요. 왜요? 왜 그런 거 아니? 민법상 0.5m 띄어야 되는데 당신은 띄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고 하면 만약 이걸 이렇게 하라고 그러면 이 A 입장에서는 얼마나 경제적이지 않습니까? 불경제적인 거죠. 그러한 경우에 이것을 막기 위해서 B가 이것은 권한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자 건물이 완공이 됐거나 그 다음에 건물을 건축에 착수한 후 1년이 경과한 후에는 이것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야만 이제 이 사람의 B가 미리서 해야지 골탕 먹일 생각으로 나중에 가서 이렇게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건데 현실적으로 그냥 건축을 하려면 건축 허가를 받아야 되죠. 그런 경우는 건축법상 여러 가지의 어떤 거리 제한 때문에 이렇게 발생할 확률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관망에 관한 사항인데 자 이렇게 보십시다. 자 이게 이렇게 자 어떤 집 보면 굉장히 빌라도 보면 붙어 있는 경우가 많죠. 자 여기서 이렇게 지었습니다. 여기 2층입니다. 여기도 빌라를 지었는데 2층입니다. 자, 서로가 마주보고 있어요. 그러면 상당히 불편할 겁니다. 그쵸? 서로 마주보고 있는 상태에서 거리가 2m도 안 되는데 이런 경우는 내부를 서로 다 볼 수 있어요. 심지어는 목욕탕까지 볼 수 있다고 하면 굉장히 사는데 불편할 겁니다. 그런 경우는 자 우리 빌라 같은 데 보면 이렇게 여러 가지 차단막이 이렇게 그 창가에 설치되어 있죠. 그런 경우는 이런 시설일 수도 있고 아니면 당사자가 불편하기 때문에 할 수도 있지만 어찌됐든 이러한 경우 2m 이내 거리에서 이웃주택의 내부를 관망할 수 있는 창이라든가 마루를 설치하는 경우는 이런 경우는 적당한 차면시설 즉 서로 볼 수 없는 그러한 시설을 하도록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우물을 파거나 용수, 그 다음에 하수, 오물 등을 저장할 지하시설을 할 때는 경계로부터 2m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되며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다음에 저소지 구거 또는 지하실 공사에는 경계로부터 그 깊이의 반인 이상을 둬야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이런 용수라든가 하수, 오물 이런 건 여러분들 하수 처리장 이런 거 있잖아요. 집안에 그런 경우는 이 경계로부터 A, B가 있을 때 경계로부터 2m 이상을 두어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게 그 지하실 공사나 이런 거 할 때는 뭐냐면 이게 땅이라고 할 때 이 땅속으로 들어가는 부분 있죠. 자, 이게 땅속으로 들어가는 부분이 예컨대 6m다. 그러면 얼마를 띄라? 여기는 경계로부터 3m를 띄라는 거죠. 깊이의 땅 지면까지, 땅 밑에서부터 지면까지 높이의 절반 이상을 거리를 띄어라고 하니까 만약 이게 6m면 이거를 3m를 띄어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우리 민법상 내용보다 이런 내용이 있다 정도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 건축법 같은 거 보면 다 내용이 있습니다. 또 이러한 공사를 하면은 토지가 붕괴하거나 하수 또는 오액이 이웃에 흐르지 않도록 적당한 조치를 해야 된다. 그러겠죠? 여러분들 오물을 막 이웃집으로 흘러 들어가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러한 여러 가지 공사를 함에 있어서는 이러한 것은 이웃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자 지금까지 쭉 배운 내용이 뭐죠? 상린관계죠. 상린관계는 뭐예요? 이웃 간에 살면서 얼굴 붉힐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을 잘 조정해서 그렇게 일어나지 않도록 하자라는 측면의 그러한 제도들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엔 소유권의 어떤 구체적 내용보다는 소유권이 뭐고 소유권 특성이 뭐고
바로 그리고 나서 소유하면서 우리가 이제 주변에 살면서 발생할 수 있는 소유관계에서 비롯된 여러 가지 상린관계 내용들을 다 보았습니다. 근데 상린관계 내용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여러 가지가 많지만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번 시간에 배운 거는 구체적으로 하나씩 본 건 아니고 중요한 위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관련 법조문을 찾아가면서 한 번씩 읽어보시고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웃 간에 혹시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 또는 여러분들이 제3자들 간의 이웃 간의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에 여러분들이 조언해 줄 때는 이러한 관련 법 내용을 찾아보고 또 그러한 법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중재를 해서 이웃 간에 완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한다면 아마 이번 상린관계를 배운 보람이 있을 겁니다. 이상으로서 이 1교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